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날씨가 좀 추워진다고 하죠. 이렇게 기온이 점점 떨어져서 수능날에는 영하의 기온을 보이겠다는 건데요. 수능날 추운 거 어제 오는 일은 아닙니다. 제가 옛날에 예비고사 볼 때도 그랬는데요. 수능 비슷한 시험을 예비고사라고 부르던 시절 기억하시는 분들도 아마 많으실 겁니다. 어쨌든 그동안 몇 년 동안은 비교적 포근했는데 이번 수능 다시 추워지는 모양입니다. 대부분 수능날이 추운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올해 수능 보는 학생들의 미래는 봄날이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예, 바로 얼마 전에 세계 최악의 지진 참사가 발생을 했었죠. 현지 시각으로 일요일 밤에 이란과 이라크 접경 지역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해서 최소 400여 명이 숨지고 7천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구조의 손길이 닿지 않은 지역도 많아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지진 재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관련해서 지진 전문가죠.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홍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지진이 발생한 지역이 이란하고 이라크 접경 지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지진은 이란과 이라크의 접경지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네. 정확히는 이라크 영토 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이라크 쪽에서 발달한 판이 있는데 아라비아 판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이 아라비아 판이 바로 이란 밑으로 이렇게 침강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하 한 초기에는 33km로 발표됐지만 이후에 수정된 결과에 의하면 한 지하 22km에서 발생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곳에서 규모 7.3이나 되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 땅을 크게 흔들게 됐는데요. 특별히 이 단층의 방향이 이 북서 방향에서 남동 방향으로 발달한 이 경계선인데요. 그래서 에너지가 이란 방향으로 훨씬 더 많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침강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라크 영토에서 발생을 했지만 이란에서 훨씬 더 많은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여기가 그 쿠르드족이 사는 그 지역 근처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죠? 그렇습니다. 이란, 이라크, 이 터키 이 접경 지역에 이제 쿠르드족이 모여 살거든요. 이거 참 큰일인데. 이 지역에서 그러면 지금 아라비아판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과거에도 지진이 발생을 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판의 경계보다 보니까 크고 작은 지진들이 쉴 새 없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규모 6점대, 7점대 지진들이 아주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라비아 반도 주변으로 판의 경계부가 둘러싸여 있어서 이 아라비아 반도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지진이 빈발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러니까 판이 이렇게 만나는 지역이 이게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판과 판이 서로 구분이 되는 지역에서는 서로 이동하는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이동하는 방향은 판의 이동에 따라서 바로 움직이면 좋지만 그 접경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힘이 누적될 때까지는 서로 이동하지 않고 버티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 판이 더 이상 계속 움직여야 되는데 못 움직이는 에너지가 어느 임계 정도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서야 부서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지진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판과 판이 만나는 지대가 안 되니까 비교적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판이 이제 일본 열도와 충돌을 하고 또 일본 열도 남쪽에서는 필리핀판이 또 일본 열도가 충돌을 하는데요. 이곳으로부터 안쪽에 자리 잡고 있어서 판의 경계부로부터는 한 1000여 킬로 이상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곳에 지진이 발생하지는 않고요. 않는 것은 아니고요. 판의 경계부에서는 이 지진이 빈발하고 또 큰 지진도 많이 발생하는데 판의 안쪽에서는 지진은 빈발하지는 않긴 하지만 이 힘이 꾸준히 누적되는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힘이 어느 정도 임계치에 도달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지진을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큰 지진들이 발생한 기록들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 지진의 안전지대는 없다라고 봐야겠네요. 그죠? 네, 굳이
굳이 따지자면은 사실 몇몇 지역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프리카판의 지역에서 이 북쪽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은 예. 아프리카판 전체가 하나의 큰 판인데요. 예. 이 내륙 지역에서는 사실은 지진이 굉장히 발생하지 않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만약에 더 안쪽으로만 위치해 있었다고 한다면은 예. 지진이 보다 더 적게 발생을 할 확률이 높았는데 이 1000여 킬로가 떨어진 이 경계부라도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유입이 되는 곳이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서쪽이라고 해당하는 바로 이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또 충돌하는 히말라야산 일대에서도 에너지가 우리나라로 계속 유입이 되거든요. 그런 중복 현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마찬가지로 지진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근데 제 기억으로는 스촨성에서도 규모 7.0인가요? 이 강진도 발생해서 막 100여 명이 사망하는 불상사가 있었는데 중국도 그럼 이게 판의 중간입니까? 판이 만나는 데입니까? 예, 중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와 같이 판의 경계부가 아닌 내륙이라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조금 특이한 상황인 게 예.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해서 히말라야 산맥을 만드는데요. 예. 그 동쪽 끝자락이 바로 티벳 고원입니다. 이 티벳 고원에서는 이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충돌하는 힘이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는 곳이고, 예. 이 티벳 고원에서 발생한 지진이 바로 스촨성 지진입니다. 예. 그래서 스촨성 지진은 어떻게 보면은 판의 경계부에서 발생한 지진이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런데 이제 또 중국은 스촨성 지진뿐만 아니라 또 중국 동쪽 지역, 우리가 과거에 탕산 지진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피해를 일으켰던 지진은 중국 동쪽 지역에서 발생을 했는데 네. 이곳은 탈루 단층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활성 단층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판으로부터 유입되는 이 힘과 아까 유라시아판과 인도판이 충돌하는 힘이 누적이 되는 또 다른 지역이 바로 탈루 단층인데요. 그곳을 따라서 또 큰 지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종합해서 본다면 스촨성 지진의 규모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예, 어느 지역에서 발생 가능한 최대 지진은 그곳의 땅의 성질과 누적 가능한 최대 에너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산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예. 과거에 어느 정도 크기까지 지진이 발생했느냐를 보면은 사실 굉장히 쉽고 빠른 방법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계기 지진 자료라고 하는 지진계에 기록된 자료도 보기도 하고 예. 또 역사 기록물에 남아있는 피해 자료를 보기도 하는데요. 역사 기록물에 남아있는 피해 자료는 규모 7 내외로 평가되는 지진들이 발생한 기록이 있고요. 지진계에 기록된 거로는 1952년도에 평양 서쪽 지역 강서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6.2 지진이 있었습니다. 6.2요? 예. 그러면은 그것도 굉장히 강진에 속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6점대만 되더라도요. 예전에 뉴지에서 발생했던 이 크라이스트처치 지진이 규모 6점대 지진이었는데 수백여 명의 사망자를 유발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이란하고 이라크 국경지대에서 그 지진이 발생한 날 코스타리카에서도 지진이 발생을 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은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네, 이 그죠? 코스타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코스타리카 지역이 바로 이제 중남미 지역에 해당하는데요. 예. 이 코코스판과 이 남미판이 또 충돌하는 곳입니다. 이 코코스판이라 굉장히 조그만 판이 또 하나 있는데 예. 이 판이 이 남미판 밑으로 섭입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섭입대에서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그 여파로 규모 7점대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6점대 지진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지진은 다행스럽게도 인명피해가 크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긴 한데 이곳 따라서도 크고 작은 지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판의 경계부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같은 판의 경계부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홍태경 교수님께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이게 지진이 한 군데에서 일어나면 딴 데서 일어나는 게 이게 드문 현상이 아니거든요. 딴 데서도 일어나는 게. 이게 비록 판은 다르고 그렇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연관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아주 근거리에서 발생한 지진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에서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인접 지역에 그 에너지가 전달이 되면서 또 다른 지진을 유발하는 현상은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두 지진이 서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판과 판은 서로 간에 항상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든 지진이 발생하는 건 지구상에서는 사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이란과 이라크 국경지에서 발생한 그날 하필이면
이 코스타리카 지역에 또 다른 지진이 발생했을 뿐이고요. 아하. 이런 일은 매일매일 사실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불의 고리라는 거 있잖아요. 왜? 네. 그죠? 그럼 불의 고리에서 예를 들면 한 군데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그 불의 고리가 쭉 이 체인 리액션으로 이렇게 쫙 딴 데서 또 발생할 그럴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천여 킬로 안쪽에 있는 지진 같은 경우에는 큰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유발 현상으로 지진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예. 또 보고에 의하면은 굉장히 큰 지진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수천 킬로 넘어선 지역에 그때는 물론 지진은 크진 않지만 작은 지진들이 유발한다는 건 알려져 있거든요. 하지만 큰 지진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초대형 지진이라고 하는 규모 8.5가 넘어서지 않는 한 그런 체인 리액션처럼 발생하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요, 지금 네. 규모 그 정도라 그랬는데 그 동일본 대지진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동일본 대지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거는 그때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그때 우리나라는 지진 같은 거 안 일어났잖아요. 가깝지만. 근데 이제 보고에 의하면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 연구를 했었고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직후에 지진파가 한반도로 전달이 되면서 예. 크고 작은 지진 규모인데요.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많이 발생을 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한반도가 또 끌려가는 일이 발생하면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한 5, 6년 동안 지진 발생 빈도가 급증하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경주 지진도 이 동일본 대지진에 의한 효과가 반영이 돼서 지진이 발생한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아까 코스타리카에서는 사망자가 적다. 피해가 비교적 인명 피해가 적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란, 이라크하고 코스타리카에서 똑같이 물론 하나는 6.5지만 하나는 7.0이고 근데 이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지진과 양옆으로 흔들리는 지진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정확히는 틀린 표현이고요. 네. 예, 이 사실 두 지진은 판이 섭입하는 방향이라든가 이 발생한 깊이가 사실 두 지진이 굉장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주 우연일치로 굉장히 규모만 다를 뿐이지 이 북서에서 남서 방향으로 발달한 단층이고 그다음에 네. 그 아래로 섭입하는 방향조차도 거의 유사한 두 개의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네. 이 두 지진이 규모만 약간 차이 날 뿐인데 단지 인구 밀도가 어느 지역이 높냐 남냐에 그 차이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내진 설계가 되느냐 차이가 있는데 물론 이제 이란 지역도 산악 지역이고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발생해서 피해가 이 정도지만 이 산악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지역 사람들이 이 지진에 대한 내진 설비가 많이 안 돼 있는 가옥이 있다 보니까 피해가 커진 거고요. 이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구 밀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이지만 다만 이곳에서는 이 지진이 빈발하는 거에서 비교적 잘 준비되어 있는 상황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가 줄어든 걸로 판정이 되고 있고요. 그럼 예, 교수님 내진 설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내진 설계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서 내진 성능이 굉장히 향상이 돼서 대부분의 국가 기관 시설이라든가 주요 건물, 그다음에 민간 건축물에도 이 규제가 이제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발생 가능한 주요 지진에 대해서는 주요 기관 시설은 다 견딜 수 있게 돼 있고요. 이 2층 이상의 이 민간 건축물에도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지어진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에 지은 건물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굉장히 그 전에 지어진 건물들이 많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내진 성능이 반영이 안 된 학교 건축물이 70% 이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곳에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 학생들이라든가 이 굉장히 큰 피해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 홍태경 교수였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화요일 아침입니다. 8시 32분 43초 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추워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차들 많이 갖고 나가신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나성숙 캐스터.
네, 그 때문일까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판교 분기점에서 반포까지 12km 구간에서 어렵게 이동합니다. 나란히 가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 나들목에서 탄천 1교 구간으로 정체인데요. 무려 20분 이상 소요되고요. 올림픽대로 잠실 쪽으로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구간 통과하는데 20분, 여의도 구간과 반포대교에서 청담대교 구간 통과하는데도 10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1차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한남대교 구간부터 밀리기 시작하고요. 그 이전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양화대교 구간 정체인데요. 이 구간도 15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유래 출발 새 아침.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아 투자를 늘리기로 했죠. 이거 좀 필요합니다, 진짜로. 맞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렇게 지금 동남아 순방을 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그동안 이제 문제인식 균형 외교라고 하면 그동안은 우린 이렇게 인식을 했었죠.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을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이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이 4강 외교 중심에서 그 외연을 확대하겠다. 그게 균형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 꽂았던 데가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그 신북방 정책이고 두 번째가 이제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 동남아시아, 아세안을 중심으로 한 신남방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는 숫자 넣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우리 목표 잡을 때 2020 2천억, 2020년까지 한 아세안 교육 규모를 2천억 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본이 많이 했던 것들인데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하고 아세안 교통, 에너지, 수자원, IT 4대 분야에서 적극 협력을 하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서 그 협력기금 출연 규모를 이제 1억 달러 추가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근데요, 사실 동남아 여행하신 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캄보디아라든 이런 데 가보면 일본이 무료로 문화재 보수해주고 이 일본이 엄청나게 동남아에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다 도로에 굴러다니는 차가 다 일본 차잖아요. 대부분. 네, 그렇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본의 텃밭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이 이미 아세안 간 FTA가 돼 있어요. 낮은 수익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투자를 더 늘리겠다는 거고 일본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 아베 총리도 당연히 거기 가 있으니까요. 네. 한 아세안 FTA에 대해서 일본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 빠졌다 하더라도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TPP 여기에 아세안 국가들이 꽤 들어가 있습니다. 베트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이런 주요 국가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2019년부터 TPP에 발효한다고 하면서 대부분의 일본 공장들은 동남아에 많이 나가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일본에서 수출도 할 수 있도록 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해서 이 관세 장벽을 낮추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이제 아세안과 무역에서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으로 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늘리겠다. 한일전이 어떻게 열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TPP 말씀하셨으니까 중국이 이 TPP에 맞서서 추진 중인 경제협정 타결이 무산됐다 그러네요. 한참 저도 이 기사를 많이 썼었는데 네. 미국 주도의 TPP, 중국 주도의 RCEP,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이 부분이 네. 대부분 이제 아시아 태평양에 있는 주로 한국, 중국, 일본 플러스 호주 플러스 개발도상국,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이었거든요. 네. 이걸 이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려고 했죠. 근데 이제 미국도 TPP에서 빠졌잖아요. 네. 중국도 사실 여기에 이제 급하지 않은 거 없잖아요. 급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는 연내 타결을 하려고 했는데 중국도 뜨뜻미지근하고 이게 연내 타결이 무산됐다는 거고 중국은 지금 이 RCEP보다 오히려 1대1로 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은 이제 또 일본과 호주와 함께 인도 태평양 안보 전략 이걸 새롭게 들고 나왔죠. 1대1로에 대해서 살짝 경제 중심에서 약간 좀 안보 내지는 이런 서로 견제하는 정치적으로 견제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RCEP 중국 주도의 16개국 무역 협정은 일단 약간 연기되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상화폐, 여기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거래 중단 사태가 발생을 했다. 이 소송도 준비 중이다. 이런 기사 봤어요, 투자자들이. 아니, 가상화폐 거래소가 몇 번 계속 사고를 일으켜요. 정말 772처럼 계속 사고가 나고 있는데, 이번 1위 업체예요. 그 빗썸 같은 서버 전산 장애가 일어나서
정말 지난 10일인데 오후 3시 40분에 283만 원이었습니다. 이거 1비트코인 캐시. 이게 비트코인하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가상화폐거든요. 딴 거예요, 또. 3위. 전 세계 거래량 많아요. 비트코인 1위, 이더리움이 1위, 3위 비트코인 캐시인데 이게 사실상 뭐 거기서 거기죠. 283만 원이었는데 이게 서버 중단이 되면서 거래가 중단했죠. 근데 그 사이에 한 2시간 후에 서버 복구내고 나니까 이 가격이 168만 원으로 뚝 떨어진 겁니다. 한 뭐 50% 가까이 떨어진. 몇 분 사이에? 1시간? 2시간입니다. 딱 2시간 사이에. 야,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반토막 났다 이거. 거의 반토막 난 거죠. 이거 어떻게 이거 투자하면 거죠. 어디 불안해 가지고 어디 뭐 화장실도 못 가는데. 못 가요. 정말 못 가요. 이게 실시간으로 봐야 돼요.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일단 우리 요즘 모든 건 뭐죠? 기승전청이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민원 넣어야 됩니다. 청원해야 됩니다. 얼마 전 뭐 조두순 무기징역 하라 47만 명이더라고요. 47만 지금. 그리고 이것도 이제 비트코인 코에스지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청와대 청원을 냈습니다. 야, 그게 손에 막대하게 받겠네요, 이분들. 네, 청와대 청원은 얼마 안 돼서 360명. 청와대에서 답을 안 해도 돼요. 청와대에서 뭐 한 달간 20만 명 이상이 해야지 30일 내에 꼭 답변해야 되잖아요. 조두순 청원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또 집단 소송을 하겠다는 겁니다. 3,000명이 모였습니다. 최대 40% 손실 나는데 이거 보상해라라고 하니까 이 빗썸 거래소 입장에서는 뭐 대기권 전체를 그냥 취소한다. 왜 사이트 정상화되면 뭐 회원 자산 보호를 위해서 전체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맞서고 있어서 향후에 이 또 가상화폐에 대한 집단 소송이 일어나면 이것 자체도 법적 쟁점이 될 겁니다. 누가 책임이냐. 과연 보상할 수 있느냐. 아니 근데 사실 이 투자한 분들은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죠. 이거 다 팔 수 있었는데 이게 전산장에 때문에 못 팔아가지고 손해가 막대하게 발생했다. 이거 좀 굉장히 억울하겠죠. 이게 주식이었으면 증권거래소였으면 당연히 보상했을 겁니다. 금융당국에 눈 부릅뜨고 있거든요. 사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가상화폐 거래소는 말씀드린 그대로 이 가상화폐 자체가 현재 한국에서는 금융상품도 아니고 화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융당국이 그냥 팔짱 끼고 내 거 아니야. 내 사고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거고 이게 적으냐? 적지도 않아요. 지난 11일 오후 3시부터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빗썸 국내 가상화폐 1위 거래소에서 거래했던 거래 대금이 얼마냐면 5조 6천억 원입니다. 아유, 코스닥은 이미 넘어섰잖아요. 요 기간만 두고 보면 코스피 거래량도 넘어섰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저도 모르지만 이 주변에 얘기 안 하면서 가상화폐 투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 정의석 기자는 안 하시죠, 이거? 안 하는데 또 설사 한다더라도 여기서 한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안 하는 걸로 하고. 나도 물어보면서 조마조마했어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가 갈수록 확산되는 거는 대세가 될 거로 다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계속 투자를 하는데 아직까지 안정적이지 않아서 항상 이 투자는 나의 책임, 투자자 책임이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네요. 코스피 연중 최고치, 사상 최고치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코스피가 지금 잠시 숨고르기 하고 있는 사이에 동생인 코스닥이 치고 올랐습니다. 13일 오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연중 최고치였어요. 741. 지난 3월에 비해서 무려 좀 8개월 사이에 22%나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가 잠깐 숨고르고 있는 사이에 자금이 코스닥으로 옮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코스닥이 이렇게 뜨거운 이유가 뭐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투자했던 개인들이 코스닥을 해볼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 같고. 근데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코스피 있잖아요.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옮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코스피에서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고치다라고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은 떨어지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주식이 지금 떨어져요. 덩치가 크죠. 몇몇 주만 올라가가지고 그렇죠.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중심의 IT 중심에만 그렇죠. 오르고 있는 거죠. 나머지는 떨어지니까 코스피에 있는 돈이 코스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다. 항상 제가 해서만 삼스피잖아요. 코스피 전체 시총의 삼성전자가 23%, 24%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투자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으로 오는 거고, 사드 갈등 해소되니까 유통주, 엔터테인먼트주 이런 거 괜찮아지지 않겠어. 이게 대부분 코스닥에 있거든요. 두 번째 또 최근에 이제 이건 모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는 얘기인데 중소, 중견, 벤처
스타트업 키우겠다라면서 이번에도 뭐 국민연금의 그 코스닥 투자액을 늘리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면 이제 코스닥에도 이제 큰 물 들어오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코스닥으로 지금 시선을 옮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민심은 천심이다. 생생한 여론을 통해 우리 사회를 진단합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지난 한 주 정말 일이 많았죠. 자, 트럼프 대통령의 한중일 방한 일정이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에이펙하고 아세안 다자외교 순방길에 올랐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성과에 대한 국민 여론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여론이다. 오늘도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리서치인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본부장님 트럼프 대통령 방한으로 한미 동맹 관계의 변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생각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지난 한 주는 말 그대로 트럼프였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려와는 달리 트러블이 아니라 터블리 애칭을 얻을 만큼 무난하게 방한 일정을 소화해낸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여사도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와서 제일 웃었어요. 네, 한국에 대해서 극찬을 쏟았는데 샤이니 민호가 원인입니다. 샤이니 민호가 행사를 진행을 했더니 이 멜라니아 여사가 샤방샤방 또 미소로 화답을 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됐습니다. 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자체조사로 지난 10일, 11일 실시하고 12일 발표한 조사 전국 1026명 유무선 RDD 전화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연령, 지역, 가중시가 적용됐고 응답률 9.6%.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매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숨이 헐떡거려집니다. 네, 트럼프 방한이 한미 동맹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물어봤는데요.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46.7%로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상당히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이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평가는 4.9%에 불과했습니다. 20대와 호남 지역 그리고 학생층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으로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되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지금까지 가졌는데, 뭐 결론은 그거 아니겠어요? 미국 도발에 대해서 최고도의 제재 및 압박으로 대응을 하자. 그리고 뭐 북핵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한다. 뭐 이런 큰 틀에서의 이 공감인데 이런 합의에 대해서 국민 여론 어떻습니까? 뭐 이건 나쁠 수가 없죠. 이건 나쁠 수가 거죠. 없는데요. 네. 방한 전에는 이 군사적 옵션 관련 논의도 적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방한 기간 동안에는 군사적 옵션과 관련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북핵 문제를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한다는 큰 틀의 원칙 합의에 대해서 국민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이 긍정평가가 89.1% 거의 90%입니다.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이 평화적이고 외교적 해결 방법에 이 못마땅한 평가는 8.4%에 그쳤는데 주목해야 될 부분은 다음입니다. 이 공동경비구역으로 이 북한 군인이 기수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의 반응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번 평화적 외교적 해결 방침에 대해서 이제 두 정상 간에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 대북 문제 해결에 긍정적 영향을 주겠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는 이 온도차가 좀 있었습니다. 56.1%. 꽤 상당히 높기는 했지만 56.1%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응답을 하긴 했지만 양국 간 합의만으로 이 대북 문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부정적 견해도 10명 중 4명 수준인 40%. 39.9% 40%. 그러니까 이건 북한에 달려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도 상당했습니다.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군사적 옵션 여론에서는 부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일이요. 네. 그러니까 현지 시각 내일, 우리 시각으로 모레죠.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대 발표를 또 좋아합니다. 글쎄요. 네. 미국에서 중대 발표하는 거 아주 드문 일인데 요새 심심치 않아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기업가 또 방송인 시절에도 예고 방송을 많이 했는데 정작 뚜껑을 열고 보면 별게 없었다. 이런 이야기도 또 깜짝 놀라게 해준다. 깜짝 놀라게 해준다. 기절할 거다. 초풍할 거다 그랬는데 정작 기절하지 않았고. 네. 그래서 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하게 됐는데요. 이 군사적 카드가 완전히 미국에서 배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예. 이 전쟁 가능론에 대해서는 이 5명 중에 1명 정도 수준만 22.3%만 이 긍정적인 반응이었고요. 이 군사적 옵션을 포함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이 76.3%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연령별로는 30대 40대에서 전쟁 불가론 입장이 강력했고요. 지역적으로는 호남에서 군사적 옵션 거부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직업별로는 안보 불안감이 강하게 작동되는 화이트 칼라 가정주부층에서 전쟁 거부감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맥메스터 미 안보보좌관 같은 분이 직접 나와서 산불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산불 정책, 뭐 사드 추가 배치 배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MD 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확대하는 것을 안 한다. 이게 산불 정책인데 여기에 대한 국민 여론도 있습니까? 네, 국민 여론에 나타난 반응은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왜 했을까? 좀 더 우리가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될 일이지라는 반응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전통적인 한미 동맹 관계를 강조하는 국민 여론 그리고 미래 세력인 중국을 다분히 의식한 이 정부의 정책 간에 또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번 산불 정책, 외교 정책 논란과 관련해서 국민 여론, 이 한미 관계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폐지돼야 한다. 여론이 37.5%였고요. 또 안보 주권은 중국을 의식할 일이 아니라 이 한중 간 협의 사안이 아니다라는 응답도 36.1%였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는 것이 거의 70% 이상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 만큼 이 산불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 상당히 비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미 FTA 재협상에 관련해서 이거 뭐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수준 이상으로 지금 구체적 논의는 하지 않았지만 이 한미 FTA 미국이 만일 지나치게 요구하면 폐지해야 된다. 이거에 대한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도 질문을 우리가 다르게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이 한미 FTA를 폐기하겠다는 얼음장을 놓았던 것은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폐기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왔는데 이번엔 질문을 너무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해오면 우리가 폐기하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라는 역발상의 질문을 했거든요. 앞 코너에서도 이 정의설 기자 한국경제 이 한미 FTA 경제에 대한 부분들을 읊어주셨지만 해석해 주셨지만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얼마 전에 미국 휴대폰 핵심 부품 생산업체입니다. 퀄컴 우리 잘 알죠. 네, 잘 CDMA, WCDMA 이 과징금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한미 FTA 협상차 참석한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력하게 반발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상당한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는 큰 마찰이 없었지만 이 협상이 진행되고 또 보호무역이 강화되면 경제 압박이 가셔야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이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폐지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깜짝 놀랄 여론입니다. 이 무리한 요구가 있다면 폐지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절반을 넘는 53.1%나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폐기까지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0.4%로 나타났거든요. 그런 만큼 앞으로 미국이 우리가 수용하기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무리한 요구가 되온다면 특히 농축산물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저항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기 직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수에 가서 이 얘기도 하고 또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지방 분권 강조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지금 지방자치권 헌법에 명시를 하고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 분권을 실현하겠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예,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만큼 시정연설에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만큼 내년 지방선거쯤 해서 이 개정안, 이 헌법 개정안의 이 핵심 내용으로 담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지방자치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안에 이 우리 국민 여론도 찬성 공감 의견이 68.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 분권이라는 거 뭐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바른정당 이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 이제 대표로 선출이 되고 이게 바른정당이 이제 국민의당과 좀 이렇게 어떻게 좀 불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을 견제하기 위해서 국민의당과 또 일정 부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연대 통합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여론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른정당발 정계 개편 움직임이 꿈틀대면서 이번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통합에 대한 여론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 최근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공조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거든요. 홍종학 후보자에 대해서는 또 엇갈리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요. 이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 통합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체 의견, 반대 의견이 51%로 통합을 찬성하는 응답보다 높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국민의당 지지층인데요. 국민의당 지지층에서는 민주당과의 통합 반대가 58.4%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더니 찬반이 팽팽한데요. 호남입니다. 호남에서는 두 정당 간의 통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 중요한 얘기죠. 자유한국당 넘어가 보죠.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켰고 친박 의원들에 대한 탈당 요구 이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조치에 대해서 지금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전체 의견은 이것이 자유한국당 내부의 기득권 다툼으로 보는 것이 3명 중 2명이나 되고요. 이 혁신 작업의 일부분으로 보는 의견은 26.5% 4명 중 1명 고려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가 당의 혁신으로 보는 의견이 61.1%로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취한 조치가 자유한국당 지지층한테 좀 어필을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지지층으로부터는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고요. 자, 화요일 아침에 보내드린 신율의 출발새 아침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오늘 오전엔 황사가 조금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후 추워지면서 황사가 없어지고 이제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